근데 중국을 캐즘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유럽을 캐즘이라고 볼 것이냐?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미국은 이미 대중시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보셔야 될 것은 일본 기업의 몰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토요타를 보면은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처폰을 주장했던 토요타는 역사적으로 교과서의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저항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어떻게 몰락의 수순을 밟아갈 것인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자주 뵙는 강정수 박사님 모셨는데요. 저희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저희 검색 이야기도 했고 AI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최신 이야기를 반영을 하셔서 새로운 4쇄? 네, 4쇄. 4쇄가 나왔다고 초판의 해서 4쇄. 요새 4쇄면은 엄청 그러니까 이번에 2024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과 주가 전망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집어넣을 생각이고, 여기 책에 보면은 그거를 추가된 걸 꼭 사신 분들이 또 매번 새 책을 사시긴 좀 그러시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가된 내용만 PDF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처럼 하고 계시는. 네, 아무튼 저희가 테슬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자주 다뤄주시기 때문에 책을 써주셔갖고 4쇄가 나와서 그래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최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롯을 해서 요새 전기자동차에 대한 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또 한번 제가 추궁을 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전에도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좀 안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화재도 나고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일단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안 좋지 않냐, 주가 엄청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유행처럼 쓰세요. 근데 사실은 2023년에 블룸버그가 잠깐 이걸 쓰고 나서 철회를 했거든요. 캐즘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다가 캐즘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캐즘이라는 것은 얼리 어댑터 시장, 초기 시장에서 대중시장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근데 중국을 캐즘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유럽을 캐즘이라고 볼 것이냐?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미국은 이미 대중시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캐즘이라는 단어는 한국 시장에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로이터가 최근에 이제 분석한 데이터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 통계가 나왔어요. 전기차, 여기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을 제외한 순수 전기차 시장을 규모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도 축소되지 않았고, 유럽 자동차 시장도 축소되지 않았고, 미국 전기차 시장도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캐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원인을 찾아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미국부터 하나씩 각 시장을 보면 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포드와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하고 지프죠.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대중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확장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 좋은 멋진 전기차 모델을 못 만들었다. 그래서 빈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로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하고 기아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은. 그다음에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에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급락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통계도 2024년 상반기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2023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2022년 대비는 대단히 높게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이 되게 어려운 시기지 오히려 2022년 대비 2023년은 되게 크게 성장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설날 연휴가 대단히 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2월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집니다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2분기 들어서 회복하고 있고 특히 7월 들어서 회복하면서 중국 시장도 전체 테슬라만 보더라도 결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테슬라도 판매량이 중국에서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테슬라의 중국 차량 발표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테슬라 보험 가입자 수 거의 100%에 가깝게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보험에 듭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험 신규 가입자 수를 보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를 추론을 하는데요. 2024년 현재 판매량의 절대량으로 볼 때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줄죠. 왜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커지니까요.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줍니다. 테슬라도. 왜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2024년에 지금 1월부터 6월 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1월부터 7월 또는 지금 8월의 첫 주, 둘째 주까지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볼 수 없다. 첫 번째. 하지만 상대적 비교를 하면 2023년 대비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체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2023년 데이터는 2022년에 비해서는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한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미국,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은 흔들림은 갖고 있으나 난기류는 만나고 있으나 큰 동요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기아차가 때 아닌 호재를 만나서 특히 미국에서 막대한 판매량을 높이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창사 이래 이렇게 성장하는 역사를 맛본 적은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고 이것은 다 전기차 때문이라는 거고 이것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더욱더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6에서 EV9도 나가고 있고 EV3도 나가고 있고 EV4도 나가고 있고요. 그걸 올해 하반기에 공세를 할 생각이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나 6 외에도 산타페를 우선 전기차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산타페부터 해서 픽업 트럭도 개발해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전기차 모델의 어떠한 포트폴리오 이걸 현대 기아차가 다양하게 하면서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다 합치면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포드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기아차를 엎어버리면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파는 기업은 현대기아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은 이러한 호조를 좀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유독 정책적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언론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포비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어떠한 접근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 전기차 회사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예전에 뭐 리비안도 있었고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기존 자동차 회사만큼이나 높은 시가총액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게 현재 꺾여 있는 상황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분명하게 이 속도 부분에서의 조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작년 2022년 대비 2023년은 명확하게 30%대하고 40%대 사이에 있는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올해 2024년에는 지속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폭발적 성장세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지금 리비안이나 루시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전기차에서 손익분기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전기차만으로 기업으로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하고 BYD 외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대치를 꺾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성장대라면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 루시드 같은 게 또 이번에 사우디에서 수요를 받았고요. 그래서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되게 어렵다.
어려워졌다. 심지어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납품하기로 했던 배달용 트럭 같은 경우에 납품을 지금 중단했거든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성들은 줄어들고 있고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2차 전지 시장도 대단히 지금 격변을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전기차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2차 전지의 판매량 자체도 급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유럽의 오래된 2차 전지 시장인 데는 이번에 망해가지고 정리되면서 포르쉐가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유럽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설치하기로 했던 이러한 공장들도 공장 완공 시기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도 당분간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중국차의 독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 기업들과 유럽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 기업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고만고만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중국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중국 내수 시장만 형성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 시장은 대단히 수출 강국으로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주에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7월에 중국 외의 기업이 중국차 시장에서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이 50%였어요. 물론 그 전에 뭐 60%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 2024년 7월에 33%로 줄었어요.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점유율은 더 줄었다는 거는 중국 업체의 약진이 그만큼 두드러졌다는 거죠. 순수 중국 전기차 기업이 67%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크게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대비, 메르세데스 벤츠 대비, BMW 대비, GM 대비, 포드 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 기업들도 지금 타격받고 있는데 토요타나 혼다 대비, 현대는 어차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대비 시장 점유율을 50%에서 67%로 높여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되게 빠른 속도로 2년 만에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중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 경쟁력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국가가 2022년까지 일본이었는데 그걸 제끼고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등극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도 전기차 부분에서 BYD의 폭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세 10%에서 48%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결정이 났죠. 우선 잠정 결정이 났는데 테슬라에게는 추가 9%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9%면은 양호한 거예요. 원래는 16% 17%가 협상이 됐었는데 9%로 낮춘 거고요. BYD는 16.3%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올라간다라면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효과죠. 어차피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모델 Y는 거기서 생산되고 있고요. 모델 Y는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모델 3를 상하이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상하이 공장의 생산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가도 대단히 낮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팔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10%를 해도 여기다가 9%를 더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격을 지금 낮추는 버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특히 모델 3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지금 인기가 높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열 시트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뒷좌석에도 있는 모니터를 없앤다든지 해가지고 최근에 $5,000를 또 낮췄어요. 뭐 이런 식의 저가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유럽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9%의 상승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유럽 시장의 경쟁력은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갈 거다. 근데 제가 이 관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독일은 이 관세 도입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폭스바겐이나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하는 양보다 자신의 자동차들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중국 차들에 대한 관세를 하면은 독일 차들한테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해왔지만 이거를 지금 찬성한 쪽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밀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 프랑스는 이제 스텔란티스의 기포적인 푸조라든지 시트로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정저가 전기차 공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차는 보조금도 주는데 프랑스 차들이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중국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탈리아는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 차의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프랑스가 주도하면서 지금 이 관세를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차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아예 100% 올렸잖아요.
100% 올려도 못 들어갑니다. 쉽게 못 들어가서 비아디 같은 경우 이제 멕시코를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 터키에다 공장을 여서 터키가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생산되는 것은 유럽에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멕시코에서 생산이 돼도 북미 무역 협정에 의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우회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아디가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3대 시장에서의 각축전과 이것들에 대한 보도가 한국에 워낙 없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제도적 결함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용률과 채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 인식에 있어서 조금은 이중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금 정체가 온 시기이다. 이거는 맞지만 중국이나 미국, 유럽 시장을 봤을 때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장했던 만큼의 판매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솔린차가 지금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흐름 자체는 이렇게 꺾이지는 않은 상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는 별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지만 전기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시키면 처음으로 중국은 올해 7월에 이 시장의 신차 판매에서 50%를 넘었어요. 이 비율이 중국의 1년에 1,500만 대, 1,600만 대씩 팔리고 있는 이 시장에서 5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것을 스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신차 점유율에서 25% 정도는 되잖아요. 25%는 결코 작지 않은 거고요.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유럽,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신차 점유율에서 70%, 80%까지 가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태국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법으로 금지한 상황이라서 전기차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지금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60%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어떠한 흐름들을 볼 때 전기차의 흐름은 저는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속도 조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올해 말에 집에서 전기차 한국에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크라이슬러하고 집이 전기차 모델 출시를 올해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는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중요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할부로 금융을 하는 경우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구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집담으로 비싼 게 자동차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사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명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체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한 10년,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전환의 과정 속에서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공포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전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완전하게 볼 수는 없죠. 물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가늠들이 됩니다. 외식을 줄이고 사람들이 월마트 가서 물건을 사 먹으면서 월마트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슈퍼마켓 가서 음식 재료 사갖고 와서 해먹는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월마트는 그 마트들 중에서도 좀 저가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품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좀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뭐 3번씩 내려갈지 2번 내려갈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2번에다 찍고 있지만 내려가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율은 2025년에도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높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계격파가 될 거라는 거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주법에 의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판매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좀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축의 흐름은 또 재밌게 보셔야 될 것은 일본 기업의 몰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수소차를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토요타에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면서 전기차를 다 죽일 거라고 이런 뻥카를 치고 있던데 이거는 저는 물리학의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이퓨얼을 만든다. 다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 법칙을 저는 배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왜 전기차가 효율성이 좋냐면 에너지를 만들고서 그 에너지를 자동차로 전환할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전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에너지의 총량을 갖더라도 다른 데로 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전기차도 배터리에서 자동차를 회전시킬 모토로 갈 때 에너지는 손실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고요. 들어가서 전형적인 파워트레인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융합시키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것이 다시 다른 것으로 파워트레인으로 연결됐다가 다시 바퀴를 돌린다? 손실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내연기관의 에너지 손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물리학적 부분으로 볼 때는 효율성을 가장 높인다는 건 뭐냐면 전환이 가장 적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전환이 가장 적게 발생한 것은 전기차라는 거죠. 순수 전기차. 즉 에너지가 저장된 상태에서 모터를 돌릴 때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손실되죠. 요거 외에는 효율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성도 70% 미만이거든요. 내연기관은 40%도 미만이에요. 60%는 에너지 손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전기차의 대세를 저는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러한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뭐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나오면서 희귀 광물들을 적게 쓰려고 하는 기술적 진화도 분명하게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배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기술로서 해결할 문제고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에너지가 화석연료 아니냐. 근데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톡과 우리가 항상 플로우를 본다라면 스톡은 이제 누적된 양의 에너지 생산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플로우, 신규 생산량으로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규 건설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화재 문제도 마찬가지죠. 통계적으로 한국 배터리가 더 화재가 더 많다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는 약 50년 동안은 자동차는 블랙 스모그, 검은 연기를 뽑아냈어요. 배기 저감 장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스모그 현상도 발생하는데 공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기여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처럼 노르웨이라든지 보급률이 높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에 가보시면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이커머스 사이트에 보면은 그리고 모든 사실은 언론사 사이트도 맞지만 로드 밸런싱이라는 서버의 기기가 있습니다. 트래픽을 분산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트래픽을 분산시켜 줘가지고 방문자가 급증해도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가 급증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유럽에는 보급률이 높은 도시들에게 하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파트라든지 건물에 로드 밸런싱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전기차를 딱 꽂으면 나의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을 입력해주면 분산시켜서 전기를 충전해 줍니다. 아, 전기가 안 몰릴 때. 안 몰릴 때. 한꺼번에 다 꽂으면 퇴근이 거기는 가능한 퇴근 시간하고 출근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유럽은요. 저녁이 있는 삶이니까. 그렇죠. 그럼 동시에 다 꽂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몰리냐에 따라서 전기값도 보통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 시간으로 가능하면 해서 밤 시간에도 분산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충전 다 되면 그 차에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불이 사전에 안 나도록 어떻게 기술적으로 진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나가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왜 법이 금지시켰어요? 내연기관은 지금의 지구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동성으로 볼 때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그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술은 항상 문제점을 낳고 다양한 어두운 면을 낳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수 시장을 키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키워주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경쟁은 아름다운 거죠. 경쟁이 있어야 진화하는 거잖아요. 한국에도 저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 자동차들도 와서 깨끗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보호해줄 만큼 현대기아차는 보호가 됐기 때문에 왜 BYD가 한국에 못 들어옵니까? 중국산이라서 사기 싫은 분들은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차는 지금 이제 토요타의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잖아요. 저는 토요타를 보면은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처폰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 의존성도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하이브리드를 가장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다 보니 굳이 하이브리드를 포기해야 될 이유를 못 찾다 보니 전기차를 주장하는 기업에도 임원들 간의 정축 투쟁이 있습니다.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권력이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토요타라는 조직이고 그나마 혼다는 지금 전기차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형태로 가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아까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급속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GM하고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거든요. 저는 토요타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몰락하게 될 경우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건재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건재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중국 차들이 전기차들이 치고 들어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시장이 얼마나 지속되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라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현대차가 전기차로 전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있고 있는 토요타는 역사적으로 교과서의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저항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지금으로선 자동차 1위 기업이잖아요. 1위 기업이 어떻게 몰락의 수순을 밟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여러분 현대 기아차도 쫓아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거든요. 테슬라는 전기차로만은 이제 중국차하고도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현대 기아차하고도 경쟁하는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봐서 껍데기인 전기차만으로는 경쟁하는 것이 어려우니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더 잘 만들고 모델도 다양하겠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로 AI 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AI 회사로 전환도 못하고 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 없죠.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러분은 외신 보셔서 알겠지만 1000명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서비스 담당자를 해고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또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드렸지만 폭스바겐 같이 6000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 곳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되니까 미국의 리비안에다가 몇 조 원을 투자하면서 소프트웨어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하웨이라든지 바이두와 중국의 BID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과 짝짓기를 해내면서 중국은 짝짓기 하는 형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기술 기업과 자동차 기업의 협업 구조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들을 중국은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이 2차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차만의 경쟁 시대는 제가 보기엔 길게 가야 2026년입니다. 2026년 정도의 순수 전기차 시장은 끝날 거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도 자동차 시장도 국면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라서 보조금도 받고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라서 바꾸는데 2026년 이후에는 전기차라서 바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는 거고 예전에 우리 승차감 따지고 뭐 코너링 따졌듯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전기차를 선택할 거라는 이제 예측이셨고요. 아까 화재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화재가 갑자기 크게 나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정부적인 정책도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습니까? 뭐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인구 한 7만 도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갖다가 지하에 주차하지 말아라. 거기는 지하 주차장도 토탈 합쳐가지고 1000대도 주차 못하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 같은 데서 이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럼 또 우리 한국 언론에서 그 막 보도면서 독일 주차장 지하 주차장 전면 금지. 여러분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렇고 뮌헨에서 그렇고 쾰른이나 뭐 이런 대도시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이러지는 않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대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선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많은 경우 주차장들의 대도시에서 어디냐면 거리 집 앞에다 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네. 이런 데서는 미국도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 앞에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충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길.
가로등길에서 전기를 뽑아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압 자체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한국도 물론 길거리 주차도 상당히 많지만 우선 아파트 단지라든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 주차라든지 실외 주차라도 그렇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은 주차 환경 그러니까 충전 환경으로 좋게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정책을 한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중국에도 당연히 화재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연기관 타서 아주 안 좋은 화학 물질을 계속해서 뽑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기술 개선을 하면서 배기가스 양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인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것도요,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이 과거의 인터넷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하면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재생에너지로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서 이 기회를 누가 포착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이 산업을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 어느 기업이 승리할 것인가를 보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화재 나고 나서 공영방송 뉴스에서 중국 배터리라서 불이 난 겁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는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 배터리에서도 불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지금 LG 엔솔을 보십시오. LG 엔솔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3원계 배터리가 많긴 하지만 LG 엔솔도 LFP 만들고요. 전고체도 만들고 있고요. 소디움도 만들고 있고 지금 배터리는 어떤 기술이 천하통일을 할 수 없는 모두가 R&D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LFP가 사라진다? 절대로 그런 일 없고요. LFP 배터리도 쓸 때가 있어요. 왜? 배터리 시장이 지금 ESS 시장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LFP 배터리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대용량 특히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이런 ESS에는 LFP가 맞기 때문에 LFP 배터리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요. 중저가 차량에 LFP 배터리 존재하는 거고 3원계 배터리 존재하는 거고 LFP에서든 3원계에서도 리튬을 줄여가지고 소디움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소디움 배터리도 존재하는 거고 이것만 해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에만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 됩니다. 2차전지 시장은 이제는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까지 보셔야 돼요. 이러한 폭넓게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에서 누가 경쟁력을 갖는가 어떠한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것인가를 같이 보셔야 2차 전지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저는 누구처럼 뭐 중국은 안 돼요. 걔네는 뭐 똥차예요. 그거는 건전지가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니 이러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시장에 근거 없는 저는 이런 식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해서는 한국의 상황에 갇히게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